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야기 윌 툴렌트 작품입니다. 철학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의 철학자 중에서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약한 철학은 쓰여진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유럽적 철학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독자들에게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철학에는 옛 문화 특유의 뉘앙스와 광채와 달콤한 체념이 있다. 이성의 생활의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이것은 독창적 미국인의 발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경우 그 발언이나 용어나 표현은 미국적이다. 시정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는 현금가치, 결과, 이윤 등 독특한 표현에 열중한다. 그에게는 산타야나나 헨리 제임스에게서 볼 수 있는 귀족적 경향이 없고 싱싱한 미국어로 힘차게 말하고 있어서 그의 실용주의와 비축 에너지의 철학은 실제적이고 불굴의 누스벨트와 정신적 관련을 갖고 있다. 동시에 그는 평범한 시민을 위해서 유연한 정신을 바탕을 두고 옛 신학의 본질에 대해 신뢰를 표명했는데, 이러한 신뢰는 상업 및 재정의 현실주의적 정신 그리고 황야를 약속된 땅으로 바꿔놓은 불굴의 용기와 함께 미국의 영혼 속에 살아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1842년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웨덴 보리를 신봉하는 신비주의자였으나 18세기 스웨덴의 저명한 신비주의자. 그의 신비주의는 위트나 유머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었다. 윌리엄은 잠시 미국의 사립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동생 헨리 1살 아래의 와 함께 프랑스의 사립학교로 옮겨갔다. 프랑스에서 그들은 사르코와 그 밖의 정신병리학자들의 업적을 알게 되어 둘 다 심리학을 공부했다. 사르코, 19세기 프랑스의 신경학, 정신의학의 대가, 프로이트의 선구자다. 잘 알고 있는 말을 되풀이한다면 동생은 심리학 같은 소설을 썼고 형은 소설 같은 심리학을 썼다. 헨리는 생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고 마침내 영국 시민이 되었다. 동생은 유럽 문화와 더욱 자주 접촉함으로써 형이 도달하지 못한 원숙한 사상에 도달했으나 미국으로 돌아온 윌리엄은 마음이 젊고 기회와 희망에 넘쳐 흐르는 국민들의 자극을 받아 시대와 국토의 본질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의 날개를 타고 어떤 미국 철학자도 아직 맛보지 못한 인기의 외로운 절정에 올랐다. 그는 1870년 하버드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1872년부터 1910년 죽을 때까지 이 학교에서 처음에는 해부학과 생리학을, 다음에는 심리학을, 끝으로는 철학을 가르쳤다. 그의 최대의 업적은 처녀작이라도 할 수 있는 심리학의 원리로서 1890년. 이 책은 해부학, 철학, 심리 분석의 황홀한 혼합물이다. 제임스의 경우 심리학은 아직도 그 모태인 형이상학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매우 유익하고 매우 흥미있는 심리학 입문서이다. 헨리가 문장에 사용한 세밀한 분석력을 윌리엄 제임스는 가장 예리한 내성에 사용했으며, 심리학은 데이비드 훔의 무시무시할 만큼 명석한 분석이 있은 후 처음으로 가장 날카로운 내성을 보게 되었다. 분석에 의해서 해방하려는 이러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제임스가 심리학으로부터 철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이상학 자체로 전환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증주의적 경향과는 어긋나지만은 형이상학을 끝까지 명석하게 문제를 고찰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단순하고 특별한 방식에 따라 철학을 사물에 대한 가능한 한 포괄적인 사고, 철학의 문제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1900년 이후의 그의 저서는 거의 모든 철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신앙의 의지 1897년 나오고 이어서 여러가지 종교적 경험 1902년이라는 심리학적 해석의 결작을
걸작을 내놓은 다음 유명한 프래그머티즘 1907년, 다원론적 우주 1909년, 진리의 의미 1909년 나왔다. 4년 사후 1년 만에 철학의 문제들 1911년, 약간 뒤에 근엄적 경험론 1912년이라는 중요한 책이 나왔다. 우리는 이 마지막 저서부터 검토하기로 하자. 제임스는 이 책에서 그의 철학적 기초가 가장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 제임스의 사상은 언제나 사물을 지향하며 그가 심리적으로 출발하더라도 미묘한 애매성을 사랑하는 형이상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는 물질과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외부의 물질 실제의 거울이라고 보는 실제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는 어떠한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보다 더 훌륭한 거울이다. 사고는 훔이 생각했듯이 개별적인 사물을 지각하고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사물들의 관계도 지각하고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고는 모든 것을 그 관련에서 보고 이 관련은 사물의 형태나 촉감이나 냄새와 마찬가지로 직접 지각된다. 여기에 칸트의 인식 문제, 어떻게 우리는 감각의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가 무의미한 까닭이다. 그 의미와 질서는 적어도 그 육막만은 사물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고를 기계적으로 결합된 여러가지 관념의 계열이라고 보는 영국 학파의 오래된 원자론적 심리학은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물리학과 화학의 모방이다. 원자력적 심리학은 연상 심리학을 말하는 것이다. 사고는 지각과 감정의 계열이 아니라 흐름, 다시 말하면 지각과 감정의 연속으로서 이 연속 속의 관념은 혈액 속의 혈구처럼 잠시 작은 덩어리를 이룬다. 우리는 언어의 명사나 대명사에 해당되는 정신적 상태, 이 말도 역시 오해되기 쉬운 정적인 용어이지만은 뿐 아니라 전치사, 동사, 부사, 접속사에 해당되는 정신적 상태도 갖고 있다. 우리는 물질이나 인간에 대한 느낌과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무엇에 반대하여, against, 무엇 때문에, because, 무엇 뒤에, behind, 뭐뭐 다음에, after 등에 대한 느낌도 갖고 있다. 사고의 흐름 속의 이러한 일시적 요소가 우리들의 정신을 이어주는 실이며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지속성을 알려준다. 의식은 존재 곧 사물이 아니라 흐름이고 관계이다. 의식은 사고의 연속과 관계가 사건의 연속 및 사물의 관계와 분명히 일치하게 되는 점이다. 이 순간에 사고 속으로 성광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실제 자체이다. 현상의 피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 과정의 배후에서 영혼을 찾을 필요도 없다. 영혼은 본체가 모든 현상의 총화이고 절대가 세계의 여러 관계의 직문인 것처럼 우리들의 정신생활의 총화에 지나지 않는다. 제임스를 실용주의로 인도한 것도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정렬이다. 프랑스적 명석성을 훈련받으며 자라난 그는 동일 형이상학의 애매하고 현학적인 용어를 몹시 싫어했다. 해리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해결주의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을 때 제임스는 전염병에 감염된 이민을 찾아낸 검역관처럼 반발했다. 그는 독일 형이상학의 문제나 용어는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공평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러한 추상의 공허성을 알게 될 의미의 기준을 찾기 시작했다. 1878년 통속과학 월보에서 찰스 퍼스의 어떻게 우리 관념을 명석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논문을 읽었을 때 그는 찾고 있던 무기를 발견했다. 어떤 관념의 의미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그것이 행동에서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를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념에 대한 논의는 한이 없을 것이고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퍼스는 말했다. 이것이 제임스가 즐거이 따르기로 한 선도였다. 그는 이 기준을 이용해서 종래의 형이상학의 여러 문제와 관념을 검토했다.
그러자 이것들은 갑자기 전류가 통한 화합물처럼 분해되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문제들은 플라톤의 비유 그대로 어두운 동굴에서 햇빛 찬란한 대낮의 밝음으로 나온 것처럼 분명하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제임스는 이 단순한 구식의 기준을 통해 진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도달했다. 진리는 일찍이 성과 아름다움이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처럼 객관적 관계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만일 진리가 선이나 아름다움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요구와 관련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연의 법칙은 영원불별의 객관적 진리로 생각되었고 스피노자는 자연 법칙을 그의 철학의 실체로 삼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리는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성공적이었던 경험의 정식화에 불과하지 않은가? 대상의 묘사가 아니라 오히려 tuk산 결과의 정확한 계산이 아닌가? 진리는 어떤 관념의 현금 가치이다. 진리는 정의가 우리들의 행위를 촉진하는 수단이듯이 우리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수단일 뿐이다. 거의 모든 사고방식은 수단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아도 물론 수단이다. 눈앞의 모든 경험의 수단으로 유효한 것이 반드시 모든 미래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 진리는 선의 한 종류로서 흔히 생각되듯이 선과 구별되거나 선과 병렬되는 범주의 것은 아니다. 진리는 신념에 의해서 좋다고 판명된 것에 붙이는 이름이다. 프래그머티즘에서 진리는 과정이며 관념에 발생한다. 진리는 검증에 있다. 어디서 관념이 발생했는가? 그 전제는 무엇인가라는 묻는 대신에 실용주의는 그 결과를 검토한다. 실용주의는 강조점을 바꾸고 앞을 바라본다. 실용주의는 최초의 것, 원리, 범주, 이른바 필연성으로부터 눈을 돌려 최후의 것, 효과, 기결,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스콜라 철학은 사물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사물의 본질 문제에서 미화가 되었다. 다윈주의는 사물의 기원을 묻고 성원 속에서 미화가 되었다. 실용주의는 사물의 결과를 묻고 사고의 얼굴을 행동과 미래 쪽으로 돌린다. 윌리엄 제임스의 다원론. 이 방법을 철학의 가장 오래된 문제, 신의 존재와 본성에 적용해보자. 스콜라 철학자들은 신을 모든 종의 밖에 또 위에서 자존하는 필연적인 동시에 하나이고 무한, 완전, 단일, 불변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지적 존재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매우 당당한 정의지만 이러한 정의를 과시하지 않는 신이 있는가? 도대체 이 정의의 뜻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 만일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우리는 괴뢰이며 신의 의지가 처음부터 윤곽을 잡아놓고 결정해놓은 운명의 과정에는 우리들이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칼뱅주의와 주석, 예정설을 주장한다. 숙명론은 이러한 정의의 논리적 기결이다. 기계론적 결정론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만일 정령, 결정론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도의 신비주의자가 되어 우리를 인형처럼 번농하는 광막한 운명의 자신을 내에 맡겨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 우물한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의 지성은 이 철학을 그 논리적 단순성과 균제성 때문에 되풀이하고 있지만 생명은 이 철학을 무시하고 넘어서서 앞으로 나간다. 다른 면에서는 전혀 비난의 여지가 없는 철학이라도 다음 두 가지 결점 중 하나만을 있으면 그 보편적 적용에 치명적이다. 첫째, 철학의 최고 원리는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이나 가장 아끼는 희망을 저지하거나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철학의 두 번째, 그리고 우리들의 적극적 경향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점은 이 적극적 경향이 대항할 대상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원리가 보편적 사건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가장 내적인 힘의 의의를 모두 부정하고 일격에 이 힘의 동기들을 소멸시킬 만큼 이 힘에 적극하지 못한 철학은 염세주의보다도
인기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유물론이 보편적으로 승인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심리학 원리에서. 따라서 사람들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기질에 따라 철학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한다. 그들은 이 철학이 논리적이냐고 묻지 않고 이 철학에서 실제로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과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묻는다. 찬반의 논거는 해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증명이 되지는 못한다. 논거는 우리의 욕구의 지시를 받지만 우리의 욕구는 논거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철학사는 대체로 인간의 기질 중의 충돌의 역사이다. 직업적 철학자가 어떠한 기질을 가졌든 그런 철학적 사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기질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기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논거가 아니므로 그는 자신의 결론에 대해 비개인적 논거만을 역설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기질이 보다 엄격한 객관적 전제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의 편향을 규정한다. 프래그머티즘에서 철학을 선택하고 규정하는 기질은 유연한 정신과 완고한 정신으로 나눌 수 있다. 유연한 정신의 기질은 종교적이며 일정 불변의 교리와 선천적 진리를 좋아하고 자연의 자유의지론, 관념론, 이론론, 낙천주의에 적합하다. 완고한 정신적 기질은 유물론적, 비종교적, 경험주의적 사실에만 의존한다. 감각주의적, 모든 인식의 유래를 감각에서 찾는다. 숙명론적, 다원론적, 염세주의적, 회의적이다. 어느 그룹에서나 커다란 모순이 있으며 물론 이쪽의 일부는 다른 그룹에서 다른 부분은 또 한쪽의 그룹에서 선택하는 기질도 있다. 사실에 집착하고 감각에 의거한다는 점에서는 완고한 정신이지만 결정론을 무서워하고 종교적 신앙을 요구하는 점에서는 유효한 정신인 사람들, 예컨대 윌리엄 제임스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견 모순되는 요구를 조화시키는 철학이 발전될 수 있을까? 다원론적 유신론은 이런 종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임스는 믿는다. 그는 어떤 유한한 신, 곧 구름 위에 초인이 앉아있는 올림푸스의 제우스가 아니라 세계의 커다란 운명을 형성하는 만인의 한가운데 있는 조력자, 고 제1인자 프래그머티즘을 제시한다. 우주는 밀폐된 조각의 체계가 아니라 엇갈리는 흐름과 상반되는 목적의 싸움터이다. 우주는 하나로 되는 것, 유니버스가 아니라 다양화로 변하는 것, 멀티버스가 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혼동하는 이 혼돈은 하나의 시종일관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 이 혼돈 안에서는 모순과 내적 분열의 모든 징후가 있다. 어쩌면 고대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현명할지도 모르고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일신론보다는 그들의 다신론이 더 정당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다신론은 언제나 서민들의 현실적 종교였고 오늘날도 그렇다. 여러가지 종교적 체험에서 민중이 옳고 철학자는 틀렸다. 이론론은 철학자들의 유전병으로서 철학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진리가 아니라 통일성을 갈망하고 있다. 세계는 하나다. 이 공식은 일종의 수 숭배일 것이다. 과연 3과 7은 신성한 수로 여겨졌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왜 1은 43 또는 210만보다 더 뛰어날까? 프래그머티즘에서. 주석. 대답은 물론 통일 또는 우주에 편재하는 온갖 법칙들의 하나의 체계가 설명, 예견, 지배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유니버스의 가치와 비교할 때 멀티버스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곧 엇갈리는 흐름과 서로 다투는 세력이 있는 경우 우리들의 힘과 의지가 끼어들어 결과의 결정을 도울 수 있으며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행동이 문제로 되는 세계이다. 이론론적 세계는
우리들에게는 죽은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싫든 좋든 전능한 신이나 태고의 성운이 우리들에게 맡긴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온 인류의 눈물로도 영원한 계획서의 단 한마디나마 씻어내지 못한다. 완성된 유니버스에서는 개성은 망상이다. 이론자들이 우리들이 사실상 하나의 모자이크적 실체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보증한다. 그러나 미완성의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욕할 중 몇 줄은 스스로 쓸 수 있고 우리들의 선택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살게 될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의 세계이고 숙명의 세계가 아니며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들의 존재 또는 행동은 모든 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쯤 길거나 짧았다면 모든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파스칼은 말했다. 이러한 자유의지, 이러한 멀티버스가 이런 유한한 신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도 정반대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다. 실천적 증명조차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유의지적 철학보다는 결동론적 철학으로부터 더 좋은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들의 생활 및 도덕적인 관심이 선택을 해야 한다. 만일 그런 생활을 하는 편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생활이 있다면 그러고 믿기만 하면 우리들을 도와서 이러한 생활을 하게 하는 관념이 있다면 이 관념을 믿는 것이 때때로 다른 것보다 큰 생활상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한 사실상 좋을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에서. 그러면 신에 대한 신앙이 지속하는 것은 위에 말한 믿음이 거의 보편적인 생활 및 도덕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재상의 증명이다.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과 신앙의 무한한 다양성에 놀라고 매혹되어서 이러한 경험과 신앙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조차도 예술가적 공감을 갖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경험과 신앙에서 각기 어떤 진리를 인정하고 모든 새로운 희망에 대해 허심탄회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심령 연구회에 입회했다. 심령 현상이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끈질긴 검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까닭은 무엇인가? 마침내 제임스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확신하게 되었다. 나 자신은 인간의 경험이 우주에 현존하는 경험의 최고의 형태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우리들과 우주 전체의 관계는 귀여운 개나 고양이와 인간 생활의 전체의 관계와 같다고 믿는다. 개와 고양이는 우리들의 방이나 서재에서 살면서 그들의 역할의 의의를 전혀 모르는 채 무대에서 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개나 고양이는 역사라는 곡선의 접선일 뿐 역사의 시작도 끝도 형태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사물의 보다 포괄적인 생명에 대해 접선에 지나지 않는다. 프래그머티즘에서. 그러나 그런 철학을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지상의 생활을 인도하고 촉진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는 그에게는 무가치하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들의 본성의 지속성이 아니라 탁월성이었다. 칼렌, 윌리엄 제임스와 앙리 베르그송에서. 그는 소재보다는 오히려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살았고 인간의 개선을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한 능동적인 일꾼이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를 도와주었고 감동적인 용기로 사람들을 격려했다. 때때로 환경이 산파 역할을 하면은 터져나오는 비축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는 믿었고 개인에게나 사회나 대해서나 이 자원을 완전히 이용하라고 호소하는 설교를 했다. 그는 전쟁에서 인간의 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 전투와 지배의 강력한 충동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더 좋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른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염병을 정복하고 늪을 건조시키고 사막을 관계하고 운하를 파고
전쟁이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것을 천천히 애써서 건설하는 자연적 사회적 공사를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애 중 인연을 국가에 헌신해서는 안 될 까닭이라도 있는가. 그런 사회주의에서도 동정적이었지만은 사회주의가 개인의 천재에 반대하는 것을 싫어했다. 모든 문화 현상을 종족, 환경, 시대에 환원시킨 텐의 공식은 개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오직 개인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철학까지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수익의 수탁자이고 봉사자임에도 이해하고 있는 국가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주를 계획이 아니라 몸으로 보게 하고 세계를 무수한 실패가 있으나 쟁취되기를 기다리는 승리도 있는 곳으로 보고 모든 정력을 기울이게 하는 철학과 신앙이 필요하다.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논평. 독자는 이 철학의 새 요소와 낡은 요소를 구별하기 위해 지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철학은 과학과 종교 사이의 근대전의 일부이고 칸트나 베르그송처럼 보편화된 유물론적 역학으로부터 신앙을 구출하려는 또 하나의 노력이다. 실용주의의 뿌리는 칸트의 실천이성,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한 찬양, 적자, 따라서 적합하고 가장 참된 관념, 생존이란 다윈의 개념, 모든 선을 효용에 따라 추정하는 공리주의, 영국의 경험적 기납적 전통, 끝으로 미국 환경의 감화에 있다. 누구나 지적하다시피 제임스의 사고방식은 비록 그 실질은 그렇지 않더라도 각별히 또한 독특하게 미국적이었다. 미국의 활동력과 획득력이 그의 문체와 사상을 움직이게 하는 경쾌한 거의 공기 같은 유동성을 부여했다. 하네커는 주석, 미국의 평론가, 특히 음악 평론으로 유명하다. 이 철학을 속인의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철학에는 외판원적 재치가 있다. 제임스는 신에 대해 온갖 낙천주의적 광고 수단을 동원해서 유물론적 기질의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하는 상품인 것처럼 말한다. 또한 그는 마치 손해보는 것은 없고 마치 모든 세계, 피안의 세계까지도 벌게 되는 배당률 높은 장기 투자를 권하듯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공고한다. 그의 철학은 유럽의 형이상학과 유럽의 과학에 대한 젊은 미국의 방어 반응이었다. 진리의 새로운 기준은 물론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직한 철학자는 실용주의를 옛 사고방식에 대한 새로운 명칭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이 새로운 기준이 진리는 경험과 실험에 의해 음미된 것이라는 뜻이라면 대답은 물론 그렇다. 만일 개인적 효용성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뜻이라면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 개인의 효용성은 결국 개인적 효용성에 지나지 않고 오직 보편적이고 영원한 효용성만이 진리의 본질이 될 수 있다. 어떤 신념이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유용했기 때문에 참이었다고 말하는 실용주의가 있다면 그는 학자로서는 넌센스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유용한 오류이다. 실용주의는 평범한 것일 때에만 올바르다. 그러나 제임스가 하려고 한 일은 철학을 얽어매고 있던 거미줄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론과 신학에 대한 옛 영국의 태도를 재현하려고 했다. 그가 철학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물의 세계로 돌리게 한 것은 베이컨의 사업의 승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진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험의 강조, 이러한 신실제론 때문에 기억될 것이며 철학자로서보다는 심리학자로서 더욱 존경받을 것이다. 그는 옛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의 추측, 또 하나의 신앙을 표명했을 뿐임을 솔직히 시인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 종이에는 거의 마지막, 어쩌면 가장 특징적인 글이 적혀 있었다. 결론은 없다. 우리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말해둘 만한 예언도 없고 남길 만한 충고도 없다. 안녕. 윌리엄 제임스였습니다. 현대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